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델리오 정상호 대표님께서 가상자산 금융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투자 전략 수립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산 현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가상자산의 시총은 현재 2,500조 원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뭐 변동은 있지만 알트코인들 포함해서 그 코인마켓캡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 가능한 거는 현재 2,500조 원이고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55조 원이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년 후인 2026년에 한 1,000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BCG에서 나온 데이터이고요. 물론 이제 이게 그 4년 후에 20배 정도 규모로 시장이 큰다라는 건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디파이 연간 성장률은 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한 75배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를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래소 말고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다루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계에서는 중앙화된 형태의 서비스의 통계들은 빠져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형태의 디파이 성장률이 이제 75배 된다라는 것이고 NFT는 뭐 잘 아시겠지만 1년에 연간 120배 이상 현재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자산 금융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밖에 나가서 이제 시장에서 뭐 은행권에 계신 분이라든지 투자회사들 그리고 이제 기업 관계자들하고도 만나보면은 거래소 시장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거래되는 시장만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시장의 주도권은 금융회사로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상자산 금융회사로. 물론 이제 뭐 거래 규모나 전체적인 수치는 거래소가 훨씬 크지만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크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들이 지금 그 영업을 하고 있고 성장률도 거래소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그 투자의 니즈가 전체적으로 단순 거래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코인 대 코인 또는 그 피아트 대 코인 원화 대 코인에 대한 거래에서 점점 이제 그 금융 분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물론 이제 작은 뭐 비중은 좀 작지만 이제 그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가상자산을 결제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심지어 가상자산을 위한 보험회사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점 그 가상자산 금융회사들이 시장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디파이 자산 예치 총액은 300조 원입니다. 이거는 디파이만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연간 75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표를 보시면 전체 디파이 시장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7% 정도가 되고 탈중앙 거래소, 그러니까 덱스죠. 빗썸 업비트 같은 그런 거래소는 중앙화된 거래소고 운영 주체가 없는 그런 거래소를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약 한 38%, 36% 정도가 되고 그리고 파생 상품이나 자산 운영, 지갑 뭐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주로 커스터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커스터디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의미는 없어요. 비즈니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익이 나는 사업도 아니고 뭐 지금 당장 커스터디 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실제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에 있는 것처럼 뭐 업계에서는 대출이라고 하지 않고 렌딩이라고 하는데 렌딩이나 뭐 덱스 또는 파생상품, 자산운용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NFT 시장 규모도 연간 한 130배, 120배 이제 성장하고 있고 이 데이터가 작년 말 데이터인데 올해는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숫자는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SK가 뭐 3분기 내에 그러니까 그 SK 코인을 직접 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총에서 선언을 했는데
저는 점점 더 큰 기업들,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는 단순하게 백서 가지고 아이디어로 이제 펀딩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기업 비즈니스의 가상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1년 안에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플랜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화폐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업이 발행하는 브랜드 화폐나 또는 어떤 특정한 제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K가 발행하는 SK 코인은 이제 브랜드 화폐가 될 것이고 만약에 새우깡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는 새우깡 코인은 이제 프로덕트 화폐가 될 것인데 이 프로덕트 화폐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리워드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발행하는 화폐이고요. 기업들이 이런 형태의 코인들을 왜 발행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냐면 SK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SK가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K 같은 큰 대기업이 예를 들면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거나 할 때 자본이 부족해서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 비즈니스에 코인을 접목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보다 더 많은 수익 그리고 경쟁사보다 더 낮은 제품 원가, 제품 가격,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 공고한 커뮤니티를 고객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기업화폐가 상당히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에는 주로 게임 회사들이 이제 이런 화폐들을 많이 발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유통회사들 그리고 금융회사들 또는 심지어 제조회사들까지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키고 있고요. 결국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화폐에 발행한 7가지 이유는 여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품 원가를 좀 절감한다든지 매출 향상이 가능합니다. 이런 코인들을 제품 판매에 적용을 시키면 그리고 포인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고객 보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도 결국은 기업의 지배 구조에 손을 대지 않고도 여러 가지 코인 발행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돈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우량 기업의 경우 사실 기존 비즈니스에 이런 가상자산을 접목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효과라고 하는 거는 결국 매출 향상인 거죠. 그리고 은행이 만약에 이런 가상자산을 접목한다 그러면 수신고가 늘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예대 마진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 커뮤니티 구축이 쉽습니다. 주주이면서 소비자이면서 참여자의 성격을 띤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웹3로 가는 기본 필수 요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기업화폐 수단으로 서로 다른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 통합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기업과 B라고 하는 기업, 예를 들면 SK와 현대자동차가 통합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SK의 비즈니스와 현대자동차의 비즈니스를 아주 쉽게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세상의 모든 것은 토큰화가 가능하고 실제로 토큰화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는 CBDC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고 부동산은 STO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나 IP는 NFT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주식이나 어떤 증권의 성격이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증권형 토큰으로
토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그 가상자산, 코인은 그 활용 범위도 커지겠지만 그 각각의 역할도 상당히 세분화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그 기업들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인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새로운 기업들은 사실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그 특근법에 의하면 그 신생 기업들은 이 인증을 받기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특근법 개정도 좀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로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리오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가상자산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뭐 랜딩 서비스, 대출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치 서비스, 수탁 같은 서비스죠.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결제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2021년에 이제 작년에만 저희가 그 이용 실적이 한 2조 4천억 원 정도가 이제 되고 있고요. 현재 델리오는 랜딩하고 예치 기준으로 연간 600%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렇게 이용 실적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2조 4천억 정도 되고 저희가 목표로는 그 한 2년 후에 한 32조 원까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면 이제 저희가 블록파이하고 셀시우스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앞단에 그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 뭐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는 말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좀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국내 기업들도 해외에 있는 기업만큼 기술력이나 플랫폼 혁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기업에 비해서 사이즈가 한 10배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펀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미국 시장은 상당히 기업들이 빨리 크고 있고 투자가 상당히 뭐 투자에 받기가 어려운 환경인 국내 기업들은 이제 그만큼 사실은 성장하는 데 이제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파이를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블록파이가 2020년에 기업 가치가 5,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6조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10배가 된 거죠, 기업 가치가. 그리고 투자 유치 금액도 6천억 원입니다. 작년에만 투자 받은 금액이. 이렇게 이제 많이 투자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업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셀시우스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2020년에 기업 가치가 5,200억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그 4조 2천억 정도, 여기도 거의 10배 가까이 컸고요. 투자 유치 금액은 여기 거의 1조 원에 가깝게 이제 지분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셀시우스는 좀 특이한 점이 자체적으로 토큰 발행도 해서 이 토큰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셀 토큰의 가치만 시총이 8천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보다 이제 뭐 저희랑 같은 이제 유사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의 그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완전히 사업의 주 마켓을 저희도 미국 시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애석하게도 한국 시장에서 더 많은 시장을 키우고 또 한국 시장이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포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미국에 회사도 설립을 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라이센스도 또 받았습니다. 저희는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한국 시장이 상당히 좋은 시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피앗 기준으로 가장 가상자산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피앗이 달러고요. 그 다음에 위안하고
그 다음에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경제력을 놓고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거든요. 그런데 해외는 주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기관들도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기관 중심으로 이제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국은 아직도 개인 중심의 시장이고요. 기관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시장에 기반을 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이 금융적인 기존의 금융사들과의 사업 협력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그 장벽인데 그런 것만 제거가 된다 그러면 저는 미국 시장 못지않게 가상자산 시장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나라는 자원도 부족한 나라인데 이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일하게 자원이 없어도 그 규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가상자산 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기존 제도권 금융사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입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은 국내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만나보면은 금융사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전문가가 거의 없고요. 알고 있는 지식의 이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또는 금융기관에서도 이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연구할 수 있는 팀이나 부서나 기관을 설립을 해서 연구를 먼저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연구 없이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기본법이라든지 가상자산 기본법이라든지 감독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지금 급한 것이 사실은 연구기관에 대한 설립이에요. 이거 없이 기본법을 만들거나 감독청을 만들면 오히려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전략인데 보시면은 보통 일반 기업들이 해외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도 물론 투자를 합니다. 제도적으로 막혀 있지만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5%에서 한 22% 정도를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상호 대표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가상자산이 확대되면서 겪고 있는 이 변화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가상자산 연구기관 설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이후에